주식 투자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 성공 투자의 모든 것이 시장과 기업에 있다. 일상의 변화에서 시장의 변화를 읽고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와 소통하며 미래에 대한 확신에 투자하라. 개인 투자자의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주식 투자 교과서이자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고 긴 호흡으로 투자하는 주식 농부의 투자 철학이 오롯이 담긴 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들, 아르노입니다. 오늘은 요즘 장안의 화제죠. 주식농부 박영옥님께서 예전에 출판하신 책 하나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주식농부 박영옥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여기 주식농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제 농부처럼 농사 짓듯이 주식 투자를 해서 그렇게 붙여진 닉네임 같은데요. 일단은 투자 자금이 500억이라고 써 있지만 최근에 이제 주식 투자 절대 원칙이라는 책을 출간하셔서 최근에 인터뷰를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좀 그 내용들을 보니까 한 지금은 1000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렇게 갖고 계신 어떤 투자 철학이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경영학과를 나오셔서 우연한 기회에 증권 분석사 시험에 합격, 증권계에 발을 디디게 되셨다고 합니다. 증권계에서 일하면서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갈고 닦으신 거죠. 전업 투자자로 전향한 이후 9.11 테러,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던 비결은, 이건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어떤 금융 위기가 왔을 때 주식에서 그것도 어떤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그 철칙이 정말 확고하다는 거죠. 그 위기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고도의 매매 테크닉으로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리는 사냥꾼식 투자가 아니었다. 좋은 벽씨를 골라 씨를 뿌리고 정성껏 작물을 돌보아 수확하는 농부와 같은 투자법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확신을 갖고 기업과 소통하며 수익을 나누는 것이 기업의 시장을 살리는 투자이며 어떤 장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비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미 여기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칙들이 몇 가지 나왔어요. 뭐 예를 들어 성장의 확신을 갖고 소통하며 또 수익을 나누는 배당금이죠. 그런 기업을 되게 선호하셨어요. 책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주식농부 박영옥님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책을 같이 읽어보시면서 어 이제 보시는 분 작가님들도 본인만의 이제 투자 철학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특이하게 서문이랑 프롤로그 두 개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박영옥 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다는 거죠. 이제 서문에서 좀 인사이트 받을 만한 문단 공유 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농사 짓듯이 해야 한다. 농부는 병충해에 강하고 수확량이 많은 품종을 선택하기 위해 발품을 팔고 공부를 한다. 이제 수확량이 많다는 게 이제 어떤 이익이 많다는 거죠. 좀 비유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 비유가 되게 적절하게 이 책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파종을 한 이후에는 늘 논에 나가 작물들과 대화하며 어떻게 성장하는지 파악해야 된다. 우리 보통 주식 투자를 하고 나서 뭐 묻어놓고 안 보는 분들이 있는데, 박영님은 계속해서 이제 뭐 농사 짓고 이렇게 다 작물 나가 대화하며 어떻게 성장하는지 파악하는 것처럼 미리 이제 기업들과 소통하며 공시를 보고, 그리고 그러니까 주식 담당자랑 좀 얘기도 하고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거죠. 이러한 노력과 기다림을 견딘 이후에야 달콤한 열매를 맛볼 수 있다. 큰 수익이겠죠. 그래서 이 원칙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이 책에서는. 주식 시장의 역사에서 코스피 지수를 정확하게 예측한 사람은 없었다. 또한 기업의 간략한 재무 제표만 보고 투자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었다. 그걸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예측에 따라 주식을 사고 판 사람 중에 주식 투자에 대한 주식 투자에 성공한 사람은 내가 알기로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도 이제 주식을 배우는 사람은 시작한 분은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을 보면 놀랍고 안타깝다. 때로는 답답하고 화가 날 때도 있다. 사실 내내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책을 썼다. 어떻게든 불행으로 가는 급행열차에 내리게 하고 싶었다. 이게 책을 쓰신 이유예요. 근데 여기서 뭐 말씀하시는 불행이 뭐냐면 뒤에 나와요. 불행이라는 표현을 쓰는 데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힘들게 번 돈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그 과정에 있다. 자신이 투자한 기업의 실체를 모르니까 투자 기간 내내 불안하다. 좌불안석, 돈도 잃고 마음의 평안도 잃어버렸다. 노후 대비 자녀 교육,
주택융자금 등을 생각하면 마음이 급해진다. 그러나 냉정한 주식시장이 그 마음을 알아줄 리 없다. 시장은 투자자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투자자가 시장의 원리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야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 우보천리라고 했다. 천리를 가려면 소걸음으로 가야 한다. 소걸음으로 가야 천리를 갈 수 있다. 부디 다급한 마음을 달래고 해질녘 집으로 돌아가는 소처럼 느긋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란다. 이 당연한 말을 나는 다양한 형태로 반복하고 또 반복할 작정이다. 라고 쓰셨어요. 결국 뭐 차트를 예측하거나 뭐 기업의 보고서를 통해서 기업의 어떤 주가 향방을 결정하는 애널리스트, 그리고 뉴스 기자, 이런 분들에 대한 언급도 뒤에 살짝 나오는데 정말 인사이트가 깊은 문단이니까 한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서문에서 말하고 싶은 목적은 이거죠. 이 책의 목표는 주식 투자자들이 공포와 탐욕을 이길 담대함의 원천을 스스로 만들어 가도록 하는 데 있다.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길잡이가 되기를, 그리고 이미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자신만의 투자 방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마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에겐 자신의 투자 방법이 지금 없으실 거예요. 그냥 주위의 말을 듣고 사거나 후회하고, 또 어떤 뭐 방송에서 본 추천해준 종목을 사고 이런데, 결국에 박영훈님께서 하신 말씀은 버티질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본인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주식 투자를 종목을 설정해서 주식 투자를 하면 이거는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장은 일단 프롤로그가 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지예요. 여기서 부동산과의 좀 비교하는 내용이 있는데, 어느 정도는 저도 동의하고 어느 정도는 조금 저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인사이트 받은 부분 특히 공유드리고요. 그리고 파트 1에 이제 프레임을 바꾸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시는데, 여기 굉장히 인사이트 좋은 문단들 많습니다. 그리고 파트 2에서는 황금 같은 투자 기회가 생활 속에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찌 보면 보시는 분들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피터 린치의 어떤 월가의 영웅들이라는 책에서도 주위에서 투자 인사이트를 받고 투자해라. 종목을 찾을 때 주위 사람들이 무엇을 사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계속 관찰해라. 그런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파트 3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에 대한 어떤 문제점, 주식을 원활히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의 문제점 이런 거 있잖아요. 배당금이 너무 적고 기업들이 법인세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를 주주들한테 배분을 잘 못한다. 그런 어떤 전반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받아들일 좀 어려운 내용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인사이트 받은 부분은 조금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파트 4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스스로에게 이제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8가지 질문인데, 좀 이 박영훈님께서 어떻게 주식 종목을 추리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니까 이 8가지 질문을 기반으로 새롭게 어떤 기준을 설정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왜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가, 프롤로그에서 인상 깊은 문단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업은 동일한 투자 자본으로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되었다. 미래에 기술이 발전할수록 기업의 수익성은 더 좋아질 것이다. 결국 기업의 가치도 상승할 것이다. 주식 투자는 기업의 가치를 사고 파는 것이다. 결국 주식 투자가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 올랐다 떨어졌다 그런 게 아니라, 결국 주식 투자라 함은 기업의 어떤 성장과 같이 가면서 장기적으로 보면서 이제 장기 이익을 조금 추구한다는 얘기신 것 같은데요. 이 얘기는 계속해서 나와요. 기업의 투자자는 같이 동업자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기업과 같이 간다는 개념을 계속해서 쓰고 계십니다. 이제 박영웅님께서 한국 주식에 대한 평가도 조금 하셨는데요. 이거는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신문기사에 기고한 어떤 기사들을 인용하셨어요. 필자는 위기가 진정되고 상황이 호전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많은 수혜를 예상한다. 세계에서 가장 열정적인 기업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중에서 우리 시장이 가장 저평가되었다. 저평가된 기준을 퍼 9배라고 했는데 PER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시가총액 나누기 당기순이익인데
1년에 버는 돈으로 시가총액 회사를 얼마나 몇 년 만에 살 수 있냐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9년 만에 사는 건데 보통 10 이하가 저평가라고 평가하거든요. 물론 이거는 산업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진정한 기업가는 오히려 어려울 때 투자한다. 필자도 어려울 때 투자하여 기회를 잡았다. 우리나라처럼 강한 제조업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세계에 몇 안 되는가? 몇이나 되는가? IT, 자동차, 철강, 조선 등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도 혁신하며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한다. 난세는 고통을 수반하지만 그만큼 기회가 많은 시기이기도 하다. 위기는 항상 이번에는 다르다며 다가온다. 지나고 나서야 극복할 위기였음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그것이 기회였음에도 명백하게 알게 된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기회로서 가치를 상실한 다음이다. 그러니까 기회로 가치가 상실하기 전에 우리가 투자자는 미리 알아채고 위기에 들어가서 좀 역발상 투자라고 하죠.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일단 한국 시장이 많이 저평가됐다는 계속 얘기가 자주 나와요. 그렇다는 말은 이제 세계 전체 주식 시장의 50%가 미국 주식이고 약 2%가 한국 주식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자본금의 규모가 자체가 다르는데 근데 이제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의 어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 삼성전자, 현대차 되게 쟁쟁한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 기업들과 비교해서 되게 낮은데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일부 저평가된 측면도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프롤로그에서 좀 인상 깊은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은 자신의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해야 된다. 그래야 기업이 굴러가기 때문이다. 월급을 받아 여윳돈으로 적금을 들고 나중에 목돈을 찾아 기묘하게 쓰거나 또 다른 적금에 가입하는 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이 땅의 많은 직원들이 월급보다 더 많이 생산한 부가가치에 대한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모든 자산을 주식 투자에 올인하라는 말이 아니다. 주식 투자에서도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듯이 자산에도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적절한 포트폴리오로 구성으로 기업 성장에 불을 공유하자는 것이다. 결국 기업에 투자하면 그 기업은 그 돈으로 연구 개발에 쓰이거나 아니면 직원들 월급을 주면서 좀 기업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업 가치가 오르게 되고 결국 투자자는 투자에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선순환인 거예요. 결국 요즘 옛날에야 은행 이자가 10% 15%될 때는 단순히 그냥 적금으로 해도 그런 복리의 효과를 누려서 계속 자산이 증식되지만 요즘 시대 2% 되는 때는 요즘은 이제 그걸 통해서 자산 증식이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주식 투자도 자산 증식의 한 방법이지만 어 이제 적금 들고 하는 것보다는 기업 가치와 이게 동행하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모든 자산을 주식 투자에 올인하는 말이 아니다라 해서 언급했듯이 적절한 분산 투자에 대해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자산의 모두 90% 80%를 주식에 하면 이 조금 아무래도 좀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대로 타격을 받거나 그러겠죠.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위험도가 좀 낮은 위험도가 다른 어떤 자산에 적절하게 배분하게 되는 거죠. 부동산, 주식, 채권 이런 식으로요. 파트 1 이제 주식 투자 프레임을 바꿔야 성공한다라는 파트를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되게 흥미로운 글이 나와요. 개인은 무엇을 무기로 싸워야 할까? 자유로움과 시간이다. 기관 투자자는 언제나 어디엔가는 투자를 하고 있어야 된다. 기관 투자자들은 이 매달이나 이렇게 매주 실적을 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현금이라는 거를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투자를 돌려야 되고 돈을 효율적으로 돌려야 된다는 어떤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갖고 있는 자유로움과 시간이 없는 거죠. 근데 오히려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 자유로움과 시간을 조금 어떤 투자의 비료로 사용하면은 좋은 거죠. 그래서 꼭 기관 투자자랑 외국인 투자자가 정답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수익에 대한 압박감도 있다. 그러나 개인은 마음에 드는 기업을 찾을 때 몇 년이고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 수익이 없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기다려줄 수도 있다. 뭐 계속해서 보고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직업과 관련된 업종의 기업에 투자하면 정보력의 열쇠도 만회할 수 있다. 뭐 본인이 뭐 반도체 쪽에 일하거나 뭐 본인이 보안 업체에 일하거나 그러면 그쪽 시장을 아무래도 애널리스트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정보력이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듣는 정보나 업계의 동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 친구 중에 한 명은요. 그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그 종목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 스스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문단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요. 다른 모든 지식과 마찬가지로 주식에 관한 지식도 저절로 쌓이지 않는다.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할 수도 없다. 체계를 갖춰야 된다. 사실 주식 투자가 뭐 재무제표만 잘 본다고 해서 주식 투자를 잘하진 않더라고요. 뭐 재무제표도 보고 사업의 동향도 보고 애널리스트 보고도 보고 신문 기사도 보고 주위의 사항도 보고 되게 복합적으로 이제 판단하면서 본인만의 이제 투자 기준을 만들어가는 어떤 싸움이거든요. 주식도 자기 나름의 투자법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 이후 공부와 연구를 계속해야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자기 나름의 투자법을 만들어야 버티는 거예요. 뭐 주위에서 A 종목 사 해가지고 샀어요. 그러면 이제 버틸 수 있을까요? 계속 그 친구한테 물어보게 되고, 야, 이거 왜 떨어지는데 왜 떨어지니? 결국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스스로 원칙을 세우고 기준을 세우고 고른 종목을 투자하게 되면 버틸 수 있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이제 떨어져도 이 가치보다는 이 정도는 떨어지지 않아도 되는데 하면서 계속 버틸 수 있는 거죠. 기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시세판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월요일을 생각하면서 가슴 졸인다. 행복한 일상은 물 건너 갔은 것이다. 이게 모르고 투자했을 때예요. 예를 들어 뭐 A 종목 아까 말씀드린 A 종목 사라고 했는데 A 종목이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면서 투자하면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주식 투자의 정의는 매매의 영역이 아니라 투자의 영역이다. 편의상 땡땡 회사의 주식을 샀다라고 표현하지만 땡땡 회사의 주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주식 투자를 단순히 유가증권의 매매라고 보지 않는다. 내가 사업을 한다는 동업을 한다는 마음으로 투자한다. 어떤 기업의 주식을 샀다는 것은 그 사업을 시작한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뭐 스타트업 벤처 기업에 어떤 투자를 하게 되면 뭐 동업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지분을 줘요. 그럼 그 지분이 결국 의미하는 게 그 회사의 주식이잖아요. 결국 동업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제가 코카콜라 주식을 굉장히 좋아해서 되게 제 장바구니에 담고 매수를 했다가 이 동업자의 마음이 너무 커져서 코카콜라만 먹고 다녔다가 이제 조금 살이 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보시면서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투자자가 아니라 동업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조금 더 뭔가 되게 좋아져요. 뭐 예를 들어 스타벅스 주식을 사서 동업자라고 생각하면서 스타벅스를 지나갈 때마다 어떤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 걸 보면 아주 뿌듯해요. 네. 우리는 언제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까? 다들 기막힌 타이밍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쉽지 않다. 신제품 개발이 매출 신장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그저 그런 제품일 수도 있다. 별것 아닌 기술을 과대 포장해 주가를 띄우려는 모략이 늘 존재하는 곳이 주식이다. 그러니까 어떤 뭐 신제품 개발이나 이런 게 마냥 호재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1, 2년 지켜보면서 소통하고 예상한 대로 성장할 때 베팅한 후 2, 3년을 더 기다리는 이유다. 이 박용욱님은 어떤 기업을 선택한 다음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1, 2년을 지켜본대요. 그리고 투자하고 나서도 뭐 단기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2, 3년은 지켜보는 거죠. 일정액을 투자해 놓고 몇 년 동안 공부하면서 소통하면서 성장 주기를 살피는 것이다. 지난 몇 년간의 자료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올바른 판단 근거는 되지 못한다.
매일 신문이 나오고 많은 정보를 쏟아낸다. 우리는 기사 속의 정보들을 통해 세상을 읽는다. 그러면 몇 년치 신문을 한꺼번에 읽으면 어떨까? 정보는 쌓을 수 있겠지만 세상을 읽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켜켜이 쌓인 정보가 지식이 되고 다시 켜켜이 쌓인 지식이 세월의 압력에 의해 지혜가 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문장이에요. 계속 우리가 주위에서 지식만 습득하고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생각하는 시간, 혼자 고민하는 시간, 그리고 주위의 정보를 결합하는 시간이 꼭 있어야 켜켜이 쌓여서 이제 지혜가 된다는 거죠. 언제나 결정적인 통찰은 정보 너머에 있다. 자기만의 투자법을 만들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더구나 주식 투자는 공식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기업과 소통하는 과정이 있다. 계속 이제 뭐 주담대 통화나 주주총회 이런 걸 통해서 주주들과 계속 소통을 하죠. 기업의 성장 주기에 따라 투자하고 기업과 동행하면 하루하루 주가의 등락에 일희일비할 일이 없다. 그죠? 매일 볼 리가 없죠. 왜냐면 어떤 기업이고 뭘 하고 지금 어떻게 실적이 내고 있고 뭐 그런 걸 알고 있다면요. 기업의 성장 과정과 세상의 흐름을 보는 큰 안목을 가진 자가 주식을 보유했을 때의 피로도는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벼울 것이다. 만약 독자께서 일정액을 주식에 투자해 풍요로운 노후를 누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자 주식 투자를 하는 과정 또한 여러분의 행복에 기여해야 한다. 좀 와닿는 문장이죠. 계속 이게 불행하면 안 돼요. 투자해놓고 매일매일 주가를 확인하는 피곤한 일상을 짧게는 10년, 길게는 수십 년 반복하는 투자는 행복이라는 목적에 맞지 않다. 결국 우리가 뭐 행복하려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조금 걱정 없이 살려고. 그럼 이제 그 과정도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공부하고 정보를 습득하고 그런 과정들은 어떤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주식 투자하는 그런 어떤 이런 종목을 선택하고 투자하는 시간은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상대방도 누군가에게 들은 정보라면 어떤가? 최초 발신자에게 멀어질수록 신빙성은 떨어진다. 뜬 소문 정도라면 다행이다. 만약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퍼뜨린 소문이라면 어떻게 될까? 소문을 늦게 들을수록 큰 낭패를 보게 된다. 고급 정보를 들었을 때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 이 비밀스러운 정보가 어떻게 하다가 나에게 오게 되었을까? 의심을 하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무료 문자 받잖아요. 근데 그 무료 문자가 어떤 원리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 뭐 어떤 기업이 있는데 리딩하는 방이겠죠. 종목을 그냥 한 10개를 마구잡이로 뭐 본인들의 어떤 뭐 기준이 있겠지만 선택을 한 다음에 이 A 한 20명에게는 A 종목, 이 20명에게는 B 종목, 이 20명에게는 C 종목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보냈던 종목 중에 하나는 뭐 갑자기 뭐 30% 오르가거나 급등하거나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분들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이 리딩방에서 결제를 하고 조금 그렇게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꼭 의심을 한번 해보세요. 정보를 얻으면. 아니 내가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왜 이런 비밀스러운 정보를 나에게 줄까? 그럼 이제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말도 안 되는 정보니까 오겠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몰리면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며 매수하는 것이다. 실제로 독자께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요소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걸 알지 못하면 매수하지 말아야 된다. 보통 막 사람들이 몰려가서 가격이 급등하면은 나도 막 올라타려고 해요. 근데 올라타고 나면은 거기가 이제 제일 정점이었죠. 그리고 뭐 이렇게 꼬꾸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사람들이 몰려간다고 정답이라는 생각을 좀 벗어나셔야 돼요. 사람들도 이제 군중 심리가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도 갈 수가 있거든요. 괜찮은 기업의 주가가 낮을 때에 적절한 대응은 조금 매수한 뒤에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다. 막연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며 포기하기보다는 주가가 낮은 이유가 오해인지 아니면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거래량이 적은 이유가 또 무엇인지 시간을 두고 조사해야 된다. 공시, 신문기사, 주식 관련 사이트 등의 게시판 등의 인터넷으로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찾아보고 공개되어 있지 않은 자료가 있거나 잘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주식 담당자에게 전화나 메일을 보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통 네이버 금융에서 그 종목을 찾아보면 최하단에 있어요.
그렇게 주식 담당자의 그 정보가요. 그렇게 몇 개월 공부한 이후 저평가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 보유량을 늘려가면서 기업의 성장 추이를 지켜보면 된다. 이 결국엔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분할 매수인 거죠. 바로 너무 기업이 좋다고 판단돼서 바로 내 자산을 다 가는 게 아니라 뭐 내가 100만 원이 있다면 10만 원씩 확신이 있을 때마다 분할해서 기간을 분할해서 사는 거죠. 대표적인 실패 패턴 중에 하나가 남들 살 때 사고 남들 팔 때 파는 것이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사회적 증거를 찾으면 남들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면서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 저점에 매수하려면 사회적 증거와는 반대로 가야 한다. 한때 유행했던 광고의 카피처럼 모두가 아니오할 때 예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일종의 역발상 투자를 말하는데요. 책에서는 뭐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지만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렇게 농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농업 쪽, 어떤 농기계 쪽은 망한다고 생각하셔서 등 돌리는 분이 많았는데 뭐 대동공업을 예로 들면 농기계 1위거든요. 이제 자동화 농기계가 나오다 보니까 그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시장이 있던 거예요. 농사는 지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역발상 투자의 아이템으로 하고 투자한 케이스도 이 박영욱 님이 자주 얘기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였어요. 남들이 아니라고 해도 내가 믿고 있는 기업의 가치를 명확히 한다면 투자하는 거죠. 이제 마음가짐이 조금 나오는데요. 주식 투자도 그렇다. 공짜로 생기는 돈이 아니다. 정말 공짜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투자하고 하기까지 계속 기업을 분석하고 공부하는 거죠. 투자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건 상관이 없어요. 계속 자기 스스로 이제 확답이 나올 때까지는 공부해야 되니까 일종의 이제 공짜로 생기는 돈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노력과 수익이 항상 비례하지 않지만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뭐 수익률이 좋다는 건 아니죠. 노력 없이는 결코 수익을 얻을 수 없는 곳이 주식시장이다. 신입사원에게는 그에 맞는 월급이 있듯이 투자 초보자도 그에 맞는 수익을 생각해야 된다. 엊그제 주식 투자를 시작했으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고수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려는 것 자체가 난센스이다. 결국 저도 뭐 하나의 기업을 투자할 때는 한 일주일 정도 보고 일부 투자하고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계속 이제 꼭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식 투자는 공짜로 생기는 돈이 아니에요. 그만큼 공부를 하고 기업을 분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제 주식 구성원의 속사정을 파악해야 하는 재미난 부분이 나오는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요. 계속해서 책 다음 영상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